부정적 감정은 악명을 떨치고 있다. 우리는 더 풍요로운 삶을 위해 분노, 경멸, 시기를 버려야 한다는 온갖 조언에 둘러싸였다. 하지만 저자는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이런 통념의 이의를 제기한다. 그는 감정이 삶에서 얼마나 소중한 역할을 하는지 논리적으로 입증하여 우리를 설득해버린다. 더불어 불쾌한 감정이 좋은 삶을 이루기 위한 필수 요소라는 점을 놀랍도록 폭넓은 철학적 사고와 문학, 심리학 통찰을 바탕으로 설명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가진 것 때문에 시기한다. 예를 들면 아름다운 해변가집, 뛰어난 노래 실력 또는 권위 있는 상 때문에 시기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가깝게 지내는 사람 때문에 질투한다. 절친의 친구, 배우자의 매력적인 직장 동료 또는 아버지의 의붓자식을 질투한다. 우리는 종종 내가 하와이 여행을 간다니까 너무 질투가 나 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건 시기다. 한편으로 질투를 마치 약한 형태의 시기처럼 여기기도 한다. 난 시기하는 게 아니라 질투하는 것 뿐이야 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하지만 시기와 질투는 둘 다 정도의 차이가 있다. 조금 시기할 수도 있고 아주 많이 질투할 수도 있다. 같은 사람에게 두 가지 감정을 모두 느낄 수도 있다. 질투는 파괴적이거나 태행적 또는 둘 다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셰익스피어의 오셀로는 문학에서 질투를 대표하는 인물 중 하나지만 기원전 5세기의 그리스 극작가 에우리피데스의 희곡에 등장하는 주인공 메데이아는 그보다 더 악랄한 녹색 눈의 괴물이다. 메데이아는 신화 속 영웅 이아손과 사랑에 빠진다. 그녀는 마법에 능통하기에 황금 양털을 얻기 위한 이아손의 여정을 돕는다. 심지어 이아손과 함께하기 위해 아버지를 배신하고 오빠를 죽이고 고국에서 탈출해 코린토스로 향한다. 그렇게 그녀는 이아손과의 사이에서 두 아들을 낳는다. 하지만 메데이아가 이아손을 위해 해줄 일을 모두 마치자 이아손은 메데이아를 떠나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실현시켜줄 다른 여성과 결혼한다. 지옥에도 능멸당한 여인의 분노와 같은 것은 없다. 라는 구절이 쓰이기 거의 2000년 전에 메데이아는 이렇게 선언한다. 여자는 대체로 소심한 존재지만 사랑에 상처받으면 그녀의 마음보다 더 피를 부르는 것은 없다. 그리고 메데이아는 피를 부른다. 그녀는 독이 든 드레스를 만들어 이아손의 새 신부에게 선물한다. 드레스는 신부를 산채로 불태우고 고통에 몸부림치는 신부를 부둥켜 안은 신부의 아버지도 죽인다. 그 다음으로 그녀는 이아손이 가장 아끼는 자식들을 데려간 뒤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이고 마지막 연설에서 이아손에게 두 아들의 시신을 보여준 뒤 시신을 가지고 전차를 타고 도망간다. 메데이아는 질투로 인한 분노를 이아손에게 복수함으로써 해소한 것이다. 그리스 비극 밖에서는 질투하는 연인이 이렇게 창의적인 경우가 거의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그들을 위험한 존재로 여긴다. 질투심 많은 여성에 대한 이야기는 기원전 5세기의 메데이아를 훌쩍 지나 영화 위험한 정사부터 엘라니스 모리셋의 노래 You Oughta Know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
이처럼 질투라는 감정은 질투하는 사람을 사로잡아 경쟁자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까지도 해치게 만드는 유난히 강력한 감정으로 여겨진다. 열렬한 감정 통제형 성인에게는 인간의 삶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이 사소하다. 이 성인들은 인간의 사소한 관심사와 일반적인 관심사를 구분하지 않는다. 간디와 스토아학파는 교통체증이나 이웃의 세차뿐만 아니라 친구와 가족에 대한 관심도 줄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내면의 평온함, 마음의 평화, 그리고 자유를 얻으려면 우리 자신과 우리 삶에 대한 집착을 줄여야 한다는 게 감정 통제형 성인의 핵심 주장이다. 우리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모든 걸 멀리해야 한다. 이런 걱정거리에서 벗어나면 온전히 자신만의 정신적 공간을 개척할 수 있다. 이 공간이 바로 우리가 세상의 문제에 너무 얽매이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것이다. 어떤 일이 닥쳐도 우리는 껍데기 속의 거북이처럼 영향을 받지 않는다. 스토아학파와 간디도 어떤 면에선 일리가 있다. 그들 말대로 부정적인 감정을 쉽게 느낀다면 세상과 삶에 애착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부정적으로 보는 걸 오웰과 나는 긍정적으로 본다. 인간적이라는 것은 자신의 삶에 완전히 얽매여 있고 그것에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감정 통제형 성인과 요새 유행하는 현대판 성인은 인간사의 혼란스러움에 휘말리지 않으려 애쓴다. 하지만 그 혼란이 바로 당신의 삶이다. 그 혼란을 없애려고 애쓰는 것은 인간성을 버리려고 힘쓰는 것이다. 지금쯤이면 당신도 부정적인 감정과 함께 잘 살아가기 위해 이런 종류의 성인이 될 필요는 없다는데 동의할 것이다. 감정 통제형 성인은 너무 많은 걸 요구한다는 점을 받아들였을 테니까. 그래도 나쁜 감정에 대해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쁜 감정은 우리에게 온갖 고통을 주지 않나. 결국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나. 이런 질문이 당신을 괴롭힌다면 당신은 또 다른 형태의 감정 성인을 만나야 한다. 정의로운 분노는 만화 속 영웅이 오직 악당과 싸우기 위해서만 존재한다. 정의로운 분노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느껴야 한다. 만약 내가 나를 위해 분노를 느낀다면 그때는 내가 심각한 잘못의 피해자여야 한다. 예를 들어 식기세척기에서 식기를 꺼내지 않은 행위를 규율을 위반한 것으로 바꾸지 않는 한 나는 식기세척기에서 식기를 꺼내지 않은 배우자에게 화낼 수가 없다. 이러다 보면 우리는 자신을 생명을 가진 인간이 아니라 불의의 피해자로만 생각하게 된다. 오로지 정의로운 분노만 느끼려고 하면 지저분하고 복잡한 인간적인 부분이 줄어든다. 내 말은 불의에 분노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불의에 대한 분노를 특별하거나 고귀한 종류로 여겨선 안 된다는 말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가 분노를 느끼는 건 자기 삶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우리를 억압한다면 그건 우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인데 어찌 분노하지 않겠는가. 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도 소중하게 생각한다. 삶의 의미가 있는 건 타인과의 관계 덕분이기도 하다. 우리는 같은 인간이 억압받는 광경을 보면 마치 자신이 억압받을 때처럼 분노를 느낀다.
하지만 이것이 특별한 종류의 분노일 필요는 없다. 정의로운 분노를 옹호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불의에 분노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는 무관심한 것으로 본다. 하지만 우리는 감정이 판단을 자동으로 따라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다. 우리는 마땅히 분노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노하기로 결심하진 않는다. 어떤 일을 끔찍한 불의로 여기면서도 의외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도 있다. 대신 완전히 겁에 질리거나 몹시 슬프거나 극도의 혐오감을 느끼거나 또는 그냥 멍해지기도 한다. 전통적이지 않아 보이는 감정이 반드시 잘못된 건 아니다. 일례로 어린 아들을 잃은 듀보이스의 슬픔을 떠올려 보라. 당신이 불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우리는 당신이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무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우리가 사람들이 불의한 일을 볼 때 마음이 움직이기를 바라는 건 그들이 불의에 관심을 갖길 바라기 때문이지만 분노만이 관심을 갖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이유는 없다. 분노가 정의로울 때만 옹호한다면 그건 사실 분노를 옹호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노가 말쑥하고 쓸모있는 지렁이 로리일 때만 기꺼이 옹호한다. 하지만 사람은 자신과 자신의 삶에 애착을 갖기 때문에 분노를 느낀다. 나는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낄 때 화가 나고 소중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르는 사람이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도 화가 난다. 또한 사람들이 커피를 주문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나 누군가가 내 배우자의 소설을 혹평할 때도 화가 난다. 심각한 잘못만을 위해 분노를 아껴둘 필요는 없다. 화를 내는 건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한 방식이며 우리의 삶은 크고 작은 관심사로 구성된다.